보면. 분의 1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GPU 100만 대. GPU 100만 대. 100조 원 정도 규모. 그럼 AI 없이 사는 사람들은 국제적인 경쟁에 소체될 수밖에 없다. 네. 제 생각이 맞았으면 10년 후에 같이 한잔 하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라테입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마다 AI 산업의 선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죠. 10년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 모시고 AI 반도체와 AI 산업 전반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네. 교수님 말씀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서요. 네,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아침에도 이제 대학원 수업하다가 박사과정 수업하다가 왔는데 아, 그러셨군요. 그 수업하는 거하고 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를 오늘 하느라고 조금 머리가 혼동스럽습니다. 말하자면 대학원생들하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는 기분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근데 요즘 인터넷 네. 시청자들께서 되게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네. 오늘은 조금 난이도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 AI 산업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알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AI의 우리나라 수준을 나타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논문 수입니다. AI 분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회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닙스라는 학회가 있는데요. 세계 학회에 나온 논문 수 그걸로 얼마 전에 평가를 해보니까 네. CS 랭킹이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카이스트가 네. 전 세계 3위를 오,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제 기억에 카네기 멜론, 뭐 스탠포드 이런 대학이 1, 2등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네. 그 1, 2등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학 순위겠네요. 예, 대학 그러니까? 순위. 네. 그게 뭐 나라 순위하고 거의 뭐 같다고 볼 수도 그렇군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 나온 논문 수를 다 합쳐 보니까 네. 그건 한 9위인가 10위 정도 한다고 중국에서 발표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논문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아주 높은 수준의 논문은 적지만 그건 이제 대학의 평가에 좀 네. 가깝고 네. 제가 보기에 중요한 평가가 하나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를 몇 개 발표하느냐 네. 이게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매년 그걸 발표하는데요. 파운데이션 모델, 오픈 AI나 딥시크 같은 네. 기본 성능을 가진 가교육은 아직 안 받았지만 대학생 수준까지 마친 아주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공지능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제 기억에 작년에 미국에서 40개 아마 중국이 18개, 네. 우리나라는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중국, 미국이 1, 2등하고 나머지 국가는 랭킹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순위 매기는 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또 중요한 랭킹이 GPU 대수가 몇 대냐. 네, 네. 예,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에는 수천 대 다 더해도 네. 그 정도인데 우리가 경쟁하려는 1, 2등 국가들은 뭐 100만 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100만 대. 예, 아마 정확한 숫자는 뭐 더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결국. 예, 수천 대 대 100만 대. 앞으로 이제 네. 미국과 중국은 1000만 대까지 이제 네. 확보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10,0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 기업들이 전부 확보한 거를 더한 숫자가 되는 건가요? 예. 네. 근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확보한 거 더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네. 한 군데 집적돼서 소프트웨어로 동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특정한 네. 학습이나 추론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단 말씀드린 랭킹 입장으로 네, 보면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GPU 얘기는 이따가 더 드리고 네. 1, 2등 빼놓고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 주장은 전 세계 구글이 디지털 플랫폼을 거의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는 거죠. AI도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몇 가지 지표로 순위를 매겨볼 수 있을 텐데 네. 보면 뭐 미국이 뭐 압도적으로 1위고 2위가 중국이고 다른 나라들도 뭐 우리를 좀 앞서서 우리가 세계에서 한 6위 정도 도토리 된다. 키재기라는 별 의미가 없다는 그거 거죠. 2위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10위권 뭐 다. 예. 아 그렇군요. 결국은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도 AI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의 어느 정도 수준은 쫓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겠네요. 저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 우리나라 기준.
10분의 1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 중국의 10분의 1. 예,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서 모델의 크기는 작고 서비스는 크기는 작더라도 우리만의 독특한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과 연결시켜서 우리 내부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고 나라 경제를 살리자 이런 거고요. 거기에 하나가 이제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는 이제 중요한 축이 HB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을 일궈야 되는데 그걸 이제 AIX라고 제가 얘기하고 그래서 AI가 미래의 이제 패권인데 우리 국가적인 총력전을 기울여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10분의 1까지 가려면 10분의 1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GPU 100만 대. GPU 100만 대. 네, 100조 원 정도 규모.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그 숫자나 이런 거를 저 사람 공학자 맞아? 뭐랄까 좀 부풀린다거나 제 분야를 강조한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깔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그 돈이 어디 있느냐. 뭐 자동차도 없는데 고속도로부터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인터넷 고속도로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산업이 우리가 또 여기까지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마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만큼의 과감한 투자와 국가적인 아젠다로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00조 원을 우리가 투자를 할 경우에 10분의 1 수준이라는 저는 거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 100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연간 투자입니까? 제가 이제 경제학자니까 통계 자료를 정녕 갖지는 않습니다만은 3년에서 5년 총 투자 액수. 3년에서 5년 정도의 투자 액수. 그러면 구글, 메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전체의 합을 저는 그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MS가 올해 100조 원을 지금 투자를 할 계획이고 AI에 GPU를 구매하는 데만 그 중에 절반 50조 원을 살 거라고 투자할 거라고. 오픈 AI를 창업한 샘 얼트만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470조 이런 단위를 얘기한 걸로 기억이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다 더하면 전 1000조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근데 실제로 투자하는 규모는 몇 조 정도 수준 아닙니까?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조금 통계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GPU가 개별적으로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AI 슈퍼컴퓨터로 한 곳에 집적되고 광통신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동시에 수만 대 수백만 대를 사용해서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스케일링 법칙이라서 계속 크기가 지금 우리가 LLM이라고 해서 보통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이제 글을 쓰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그림도 그려주고 그런데 이 동영상까지 해주게 되면 필요한 계산량과 데이터량이 지금보다 1000배는 전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 만화풍으로 그려주는 걸 뭐라 그러죠? 그러면서 갑자기 사용자가 확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이면 10의 6승 100만 배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GPU 개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돼야 되는데 그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한 곳에 광통신으로 연결되고 이제 거리가 떨어지면 계산 시간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상 동시에 나눠서 학습을 하고 합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시설은 전혀 국내에서 2000대 단위 정도 한두 개 기업 정도가 있고요. 대부분 국내에서 모델 개발하는 회사들도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빌려서 쓰는 형태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쪽에서 이제 사용료를 높이거나 아니면 끊게 되면 우리는 개발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게 머니 게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AI가 수학 전쟁이고요. 수학자들이 많으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고요. 반도체가 있어야 GPU, HBM이고 그 다음에 이걸 사야 되니까 돈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는 전기가 엄청 들어요. 그래서 전기 전쟁으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국가의 총력전인데 미국과 중국은 자본시장에서 끌어오던 아니면 국가 자본이 숨겨진 자본이든 자본의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로 심각성을 생각 아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그런 걱정이 드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업체들 엄청나게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으니까 자본력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또 그 자본을 대줄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기업 개별
효율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할 만한 돈이 없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어려운 점입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는 극단적인 자본주의냐 아니면 뭐 사회주의 경제냐 양쪽 다 국가 주도적인 패권주의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네. 국가 정치에서 배려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저출산이라든가 네. 뭐 의료 문제라든가 소득 불균형 문제, 뭐 아파트 문제 이런 네. 걸 또 다 국가 예산으로 또 우리가 해결해 주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다리가 찢어지게 생겼는데 네. 근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라도 경부고속도로 아니면 정주행 회장이 앞바다에 그냥 거북선 울산 그림으로 조선소에. 조선소 그렇죠. 세우듯이 네, 현대중공. 또는 김대중 대통령 때 인터넷 고속도로를 세우듯이 네. 그때 인터넷 고속도로 세울 때 조금 제 기억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집집마다도 없는 시대를 막 극복하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어렸을 때는 청색 전화, 백색 전화 그래가지고 그랬죠. 백색 전화는 개인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데 엄청 비싸고 자동차 값이나 집값이 돼야 됐고 청색 전화는 전화국에 설치하면 나오는데 몇 년 걸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이제 교환기 개발하면서 해결했는데 네. 그거를 무선 전화 시대, 인터넷 시대로 이렇게 발전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네. 국가 전체적으로 광통신망을 설치하고 기지국 설치하고 네. 국민들이 다 그 돈을 내긴 냈죠. 사용하면서. 그래서 지금 인터넷 강국이 됐는데 그다음에 또 기업이 또 열심히 투자해서 고속도로 위에 자동차를 달리게 해서 현대자동차가 세계 네. 3위 제조 생산 국가가 그렇고 반도체도 1위 국가가 됐는데 이제 AI가 딱 그러할 때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 네. 우리가 발전이 좀 정체되고 있어요. 네. 많은 갈등 속에서 여기 오니까 그렇죠. 다 피로도가 있는지 네. 여기서 새로운 혁신하는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산업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아까 네. 저출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의료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활력이 계속 우리 경제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AI를 마치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놓은 것처럼 네. 그렇게 대규모 투자로 선진국에 어느 정도는 쫓아가는 이런 자, 계기를 우리 삼아야 되겠다. 고속도로 우리나라 네. 망이 미국의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렇겠죠. 제 도로 생각에. 수로. 네. 중국보다도 네. 그렇지만 우리가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 투자, 인재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AI 시대 거기에 잘 효율적으로 국가적으로 합심해 투자하면 우리가 3대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꿈꿔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이 또 이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네. 또 예를 들면 AI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수도 굉장히 많이 뒤처지는 수준 네.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네. 고속도로를 세우고 네네. 인터넷망을 설치해도 최고급 인재들이 70년대, 80년대에 전자공학을 가고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물리화학, 수학을 해서 자동차 산업을 일궜고 네. 반도체, 스마트폰 사업이 이렇게 일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 자체를 하고 기술 개발하는 거는 저는 기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국가가 연구개발까지 갖겠다 하면 R&D 이제 비효율의 문제, 기업과의 경쟁력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기술 개발과 상품화는 기업이 한다. 그럼 기업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AI를 서비스하는 관점에서 또는 AI를 개발하는 관점에서 그러고 보면 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재의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게 중국과 미국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 대학을 반도체 분야를 쭉 도른 적이 있는데 네. 칭화대, 북경대, 상하이 짜오뚱대, 시안 교통대 네. 그런 데들 쭉 다녔는데 제가 칭화대학교 학생들을 유심히 봤어요. 우리 카이스트하고 교과서가 똑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칭화대학교 학생이 빈 강의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걸 봤어요. 네. 제 80년대 제 모습이 딱 거기 보이더라고요. 막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가. 똑같은 책이죠, 카이스트하고. 네. 대학원생에 봤는데 컴퓨터로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 설계가 우리 연구실 화면하고 똑같아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 기억에 칭화대 반도체 전공 전자공학 하는 학생만 1000명이 돼요. 그런데 그런 대학이 한 10개 대학이 되는 거죠. 네, 10,000명이네요. 10,000명이. 그러니까 이번에 딥시크 같은 게 나올 수 있었던 그렇군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떤 인재가 우리가 필요하냐라고 네. 보면 제가 세 분야를 말씀드리면 AI 분야로 보면 수학자예요. 네. 저는 AI 대학원 강의도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요즘은 코딩도 AI가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이에요. 그 우리 딥시크가 나온 그 모델을 들어가 보면 네. 뭐 믹셔 오브 엑스퍼트라고 여러 전문가
인공지능이 있고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기가 학습을 네. 하는 게 있고요.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해서 큰 모델에서 작은 모델을 끄집어내는 거. 그다음에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해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요. 그러니까는 딥시크가 H100 GPU는 없어도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소프트 알고리즘을 최적화할 수 있었는데 전공을 내가 딱 제가 들어가서 보면 그거는 저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건 너무 수학적인 사고예요. 수학이군요. 최적화라고 그러기도 하고 통계, 확률, 미적분, 행렬 이런 수학이에요. 대학교 때. 그래서 요즘 제 생각은 학부는 다 수학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네. 전공은 대학원 가서 가르치고 어차피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기업에 하는 거하고 격차가 많거든요. 소프트웨어 환경이나 기술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수학만 잘하고 가면 어차피 가르치면 다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수학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대가 이제 수학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최근 얼마 전까지는 그 수학을 많이 간 게 이제 금융회사 어널리스트로 가느라고 네, 그랬는데 네, 네. 저는 제가 다시 학부 간다면 수학과를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대학원에서 AI를 전공하고 아. 그리고 박사 끝난 다음에 또 반도체 박사를 하나 더 할까 뭐 이런 생각. 반도체를 알아야 또 AI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되게 멀티 더메인이라고 해서 복합적인 게 어쨌거나 네네. AI는 수학자가 제일 필요하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AIX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AI 모델이 우리가 딥시크나 뭐 라마 오픈 소스 갖다가 변형해서 자기 목적에 쓰는 사람들이에요. 응용시켜서 사용하는 거. 예, 뭐 핸드폰에 넣을 수도 네네네. 있고 제조업에 넣어서 수율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로봇에 넣을 수도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넣는데 그 분야의 엔지니어들은 우리나라는 또 응용이 강하잖아요. 이 말도 그렇죠. 많이 필요한데 이 분야는 자기 분야 만약에 반도체면 반도체도 최고 전문가가 되면서 동시에 AI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인재가 만 시간의 법칙이요? 그래서 뭐 10년 공부해야 되나요? 그렇죠. 10년 동안 하루 3시간씩. 요즘은 3만이 필요한 게 기둥이 한 3개 필요한 거 같아요. AI 반도체, 뭐 알고리즘. 수학자가 되느냐, AIX 전문가가 되느냐. 그 반도체 전문가는 또 어떠냐면 옛날에는 반도체면 D램만 알면 됐어요. 또는 공정 파운더리만 알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D램 설계하면서 파운더리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AI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능을 하는 아키텍처까지 알아야 돼요. 설계까지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AI 알고리즘까지 알아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가 깊어요. 우리가 이제 전공 용어로 스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하는 게 그런 엔지니어가 사회에 나오면 연봉 10억 원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보상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보상 체계가 잘 갖춰진 게 의사들 쪽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피부과나 이제 성형외과 가면 보상 체계가 바로 직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의대에만 가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공학이 AI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 생존을 결정하는데 그걸 개발하는 공학자에 대한 대우는 그렇게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또 우리 국가적인 아젠다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학생이 길러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보상받. 안 그러면 배출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배출돼도 미국으로 가는 거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저는 AI나 반도체 전공하는 학생은 전국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대학부터 박사 때까지 10년 동안 한 달에 생활비 200만 원씩 주고 학비 다 대주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이렇게. 근데 제가 계산해 보면 그게 몇 천억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제 재정 지출의 그 순위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AI 인재가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대학에서는 뭘 전공하는 학생들을 다 합치면 그게 나오는 겁니까? 학부로 보면 수학, 전자공학, 전자공학, 전산. 전산. 세 개 과를 합친 대학원에 가서는 또 역시 이제 뭐 연구실별로 AI를 하니까 수학과 전산 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학과 정원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늘려야 하는 뭐 이런 면이 있나요? 카이스트나 4대 과기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과기부 소속이라 커리큘럼이나 TO나 이런 게 자유롭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신입생 800명 중에 400명이 2학년 때 전자하고 전산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수학이 있으니까 450-60명이 다 관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10배로 키워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일반 교육부 소속 대학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TO를 다 조정을 받고 교수 숫자나 학생 숫자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경제 시대도 아니고 통제경제도 아니고 애매한 단점만 이렇게 골고루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지금 인재 말씀을 하셨고 뭐 GPU 투자도 네, 네.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AI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또 좀 갖춰야 될 게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꼭 가져야 파운데이션 된다고 모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지만 한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건데 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건 이제 아주 거대한 모델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추가 학습을 하면 그걸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그래요. 네. 추가 학습을 하면 이제 전문가 모델이 나오는 거죠.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그런 법률 전문가 모델이 나오고 의료 전문가, 네, 네. 공학 전문가, 앞으로 교수도 AI가 대체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확장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증류 방법, 뭐 전이 학습이라 트랜스퍼 러닝이라든가 모방 학습, 연합 학습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파생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산업이 커지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네. 현재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다. 이게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그러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오픈 소스 갖다가 변형을 하거나 외국 걸 갖거나 아니면 돈 주고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쓰면 그 내부 구조나 학습 데이터는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또 새로운 모델을 개선된 모델을 쓰려면 또 돈 주고 써야 되겠죠. 어떤 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하나로만 남게 되면 나머지는 다 죽게 돼요. 혼자 이제 사업 지배자가 되면 나중에 뭐냐면 그 가격을 올리게 돼요. 그렇겠죠. 또 말 안 들으면 이제 공급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종속이 돼버리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뭐 인터넷 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해야 돼.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려면 GPU가 10만 대, 100만 대는 있어야 되고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최고급 수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없고 대우도 안 해주니까 여기 없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고속도로 없는 거하고 똑같다. 그럼 경부고속도로 깔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파운데이션 모델이 지금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게 누가 개발한 그래서 거죠? 저는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어떻게 정의했는지는 모르지만 LG에서 나온 엑사1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엑사1을 쓰면서 소비자가 그걸 쓰면서 평가를 내리고 또 그게 락인 효과라고 그래서 소비자들 그걸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되죠. 제가 보기에 공개 안 하고 기업 LG 그럼 내부에서만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나중에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구글하고 오픈 AI하고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직접 헤드 투 헤드 경쟁으로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직 국내에서 나오는 모델들이 네. 전면전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뭔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GPU 데스크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사용자가 늘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수비적인 전략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적으로는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인력을 양성을 하지만 기업끼리는 같이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를 결국은 최소 비용으로 쓰면서 갭 비딩하면서 갖다가 써야 되겠죠. 그럼 국가가 주도해서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 빌려주기만 하고 기업들이 벤처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대학 연구소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쓸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거죠. 거기는 이제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인텔의 가우디라고 또 있습니다. 가우디도 있죠. 좀 배치하고 국내에서 나오는 퓨리오스나 리벨리온이나 하이퍼 엑셀에서 나오는 NPU도 설치해서 좀 다양한 구도를 둬서 국내 가속기 반도체도 좀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국내 대기업 한 5개 삼성, 뭐 LG, 현대자동차, SK는 독자적인 10만 대 규모 이상의 AI 슈퍼컴퓨팅 데이터 센터를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그런 대기업들의 미래의 운명이 그런 인프라에 투자하고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느냐로 승패가 날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공장 라인 깔고 뭐 이럴 때는 굉장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요. 근데 좀 AI 쪽에는 생각보다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 그 AI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업들은? 막연하게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기업의 성장은 뭐냐면 그동안에 제조업 중심이었는데요. 그게 자동차
우리나라든 조선이든 반도체든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성공한 모델을 갖다가 한국에 이식해서 성실한 노동력과 환경으로 경쟁력을 키운 거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제품, 수율이 높은 제품, 값싼 제품을 해서 세계 시장을 점령을 한 거죠. 네. 조선이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박수 받을 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만 불, 4만 불을 받아왔는데 지금 AI 시대는 우리가 따라갈 산업 모델 우리한테 넘겨줄 국가가 없다는 거죠. 네. 그 우리가 중국과 미국에 바로 경쟁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데가 그렇겠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죠.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재미로 얘기하면 맥도날드가 있다. 그러면 외국 프랜차이즈 갖고 들어와서 운영하고 이익을 나누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우리한테 너희 그런 프랜차이즈 열어라고 이렇게 안 해준다는 그렇군요. 거죠. 우리가 직접 햄버거 가게 만들어서 미국에 진출을 인앤아웃 드셔보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먹어봤습니다. 맛있죠, 아주. 네. 직접 가서 인앤아웃 같은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네. 뭐 제가 뭐 동남아 가보거나 뭐 이런 우리나라 빵가게도 나가고 뭐 그런데 미국 본토의 워싱턴이나 뉴욕에 햄버거 가게를 열을 정도의 파격적인 도전 정신이 필요한데 지금은 기존 성장 모델을 깨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투자를 했는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고 이게 선도 기업이나 네. 선도 국가나 선도 문화라는 거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보면 문어발 여러 개 사업을 한두 개 하나 건지면 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효율이 좀 떨어지죠. 네. 전에는 남들 잘 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M&A나 이런 방식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싶어요. M&A. 예. 네. 우리가 놓친 산업이 있으면 바로 사가지고 사업을 완전히 키워든가 그랬는데 우리는 정서상 그렇게 하기 좀 쉽지 않지 네. 않나요? 그다음에 사람을 외부에서 데리고 와갖고 그 네. 사람을 사장을 맡긴다든가 네. 그 충분한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개방적인 기업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아까 라켓 효과 말씀을 하셨지만 AI 산업도 결국은 선발주자가 굉장히 독점력을 누리는 그런 산업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뉴스를 봤는데 네. 라이더들 쿠팡이라고 얘기하기 쿠팡하고 경쟁하려고 휴일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뭐 2만 원도 못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기억하기 어린이날인데 가족들도 못 보고 네. 근데 이제 경쟁 체제에서 지배 체제를 갖는 기업을 쫓아가는 업체들은 그런 수밖에 없는 거죠. 오토바이 라이더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식당들도 네. 너무 수수료를 많이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윤이 별로 안 남는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주문 안 하고 직접 손님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제 집에서 핸드폰으로 그렇죠. 음식 주문하게 플랫폼으로 다 그렇게 시키니까요. 바뀌어 버렸거든요. 네. 정확하게 쿠팡과 똑같은 AI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음. 제가 지하철 타보면 앞에 10사람 앉아 있으면 9분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공부를 유튜브 보고 많이 해요. 그러면 지식, 정보, 체계, 자기의 삶의 방식에서 유튜브나 인터넷이 차지하는 영향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엄청 큰 거예요. 네. 저는 AI가 그렇다고 봅니다. AI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그럼 되겠죠. AI 없이 사는 사람들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도체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AI와 결합하거나 독자적인 AI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네. 생존하기 어렵다. 그 당장은 아니겠죠. 네. 근데 10년쯤 지나면 자꾸 레이오프 해야 되고 공장 문 닫아야 네.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제가 AI와 반도체 하니까 제 생각에 빠져 있나 좀 생각도 스스로 많이 하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고요. 네. 제가 제 생각이 맞았으면 10년 후에 같이 차 한잔 하시고 네. 제가 만약에 틀렸으면 제가 사과드리고 커피 한잔 사겠습니다. 그러시죠. 요즘 보면 진짜 AI가 굉장히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걸 느끼는 게 하루에 예전에는 써본 적도 없는 그런 AI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검색 AI 같은 거 이런 건 하루에 10대번씩 들어가게 그래서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네.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AI를 또 넘어서야 되니까 상상력에도 추구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물어보면 논문 조사나 자료 조사할 때 많이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박사 지도교수 같은 한 달에 2천만 원 내면 하는 무슨 서비스가 있대요. AI인데 네. 지도교수를 대체하는 거죠. 그거 한번 우리가 연구비에서 써볼 수 있나 알아봐 달라 이렇게 네. 학생했는데 아직 답은 없는데요. 저희 아내가 요즘 이제 제가 뭐 건강이 상할까봐 네. 좀 신경을 많이 써줘요. 고맙게도. 그래서 먹는 거 이렇게 신경 쓰는데 그래서 뭐 건강검진 받고 나오면 딱 분석을 했는데 그 질문을 또 AI한테 하니까
너무 잘 답을 주는군요. 정리해 주는데 자기가 인터넷 찾아다닐 수고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게 식단을 짜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게 당신이 하는 AI야. 그래서 HBM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약간 집에서 기분 좋아진 적이 있는데 저는 모든 직업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AI의 단점은 너무 수학 계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수학이라면서요. GPU, HBM이 더 필요하고 돈이 많이 필요하고 계속 근데 그게 어디까지 이게 갈 수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배 이상은 성능이 높아져야 되는데 과연 그러려면 반도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늘 제가 수업에서 아침에 강의한 내용인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비용은 더 비싸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HBM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3개월 전쯤에 교수님이 어디 나와서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지금 현재 90% 정도 되는데 한 70% 수준으로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그 잠식하는 업체가 아마 미국의 브로드컴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제가 참 인터넷이 무서운 게 이게 한번 말한 게 기록이 이렇게 남는 건데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님이 오케이 해주시면 오늘 또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야구의 3할 타자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럼요. 김혜성인가요? 미국 진출해도 돼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4할이면 완전 최고죠. 저는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한 7할은 맞힐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잘 맞췄어요. 그래서 아까 그 90% 70% 줄 거다. 이것도 한번 제가 3년이나 뭐 그 이후에 궁금한데 분명한 거는 엔비디아의 독점을 수요 업체들이 깨고 싶어 해요. 지금은 근데 엔비디아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GPU와 HBM이 결합해서 밴드위스라고 그러는데 시간당 토큰을 만들어내는 개수라고 그래요. 그 스루폿이라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구다라고. 또 데이터 센터에 써서 이미 잘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시간 싸움인데 패권 싸움에서 딴 회사 제품을 잘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 그러니까 뭐냐면 경쟁사를 키우고 싶어 해요. 근데 저희 연구실은 인텔의 가우디라는 게 있습니다. H100 같은 거죠. H100 가우디 2를 쓰는데 우리 학생들 너무 좋아해요. 잘 돈대요. 가끔 이제 소프트웨어가 버벅거리면 고쳐줘요. 인텔에서. AMD는 MI300X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경쟁사들이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저는 안 써준다고 보는 거예요. CPU에 그동안 치였는데 또 이제 니들은 물러서 이런 개념 같아요. 또 독점하려고 그러느냐? 또 그래. 이제 너희는 그만. 그런데 또 엔비디아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비싸고 또 그래서 키우고 싶어하는 업체가 저는 브로드컴일 거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GPU와 GPU끼리 GPU와 메모리끼리 연결하는 그 회로도가 있는데 그걸 IP라고 하는데 그게 오랫동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경쟁자로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텔과 AMD도 뭐 10% 내로 가능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은 TPU라고 해서 자체 이제 가속기를 또 그걸 쓰고 메타는 이제 퓨리오사나 뭐 이런 회사들 거 갖다가 또 조립하려고 그래서 그래 봐야 3년 내에 30% 정도 최대 차지하고 어쨌든 엔비디아는 피크에서 조금씩 내려가. 토탈 볼륨은 아까 제가 1000배나 늘어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배력은 조금씩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하나 엔비디아가 어려운 게 GPU 하나의 HBM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10년 내로는 GPU 여러 개, HBM이 수십 개가 하나 1m 바이 1m가 되는 게 하나의 반도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타운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또 비용이 너무 증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열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나니까 냉각 문제. 지금 블랙웰도 그 열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고 삼성 SK하이닉스도 열 때문에 고생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열, 전력, 신호 이런 인프라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좀 주춤거릴 때 경쟁업체가 쫓아올 수 있습니다. 제 주장은 그럴 때 HBM이 치고 나가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기술적으로 성능 면에서 HBM이 가장 바틀렉을 좌우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CPU, GPU 기능을 다 HBM에 집어넣자. 그래서 AI 총력전은 국가적인 총력전이고 기업의 또 반도체 총력전은 HBM을 중심으로 하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AI 산업의 경쟁력에 국가적인 에너지를 전부 들여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AI와 반도체가 있으면 파생산업, 자동차, 드론, 로봇,
가전 TV가 다 사는 그걸 거예요. 같이 발전을 예,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경쟁력이 같이 높아질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AI 이 산업을 어떻게 선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이 오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